김내성 걸작 추리편 비밀의 문 2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목적은 달성했다. 그림자가 나타나겠다던 12시다. 강 박사는 그 순간 복도로 통하는 문을 향하여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림자, 들어오너라. 네가 가져가겠다던 12시다. 그러나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다. 시계는 마침내 12시를 다 쳤건만 나타나겠다던 그림자는 나타나질 않는다. 1분, 2분, 3분, 4분. 사람들은 흥분과 긴장 속에서 12시 40분, 12시 20분, 그리고 마침내 12시 30분을 맞이했으나 그림자는 통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긴장과 흥분에서 벗어나 그림자의 무능을 비웃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 금고 속을 한번 다시 조사해 보시지요. 하는 윤정호의 말을 강 박사는 웃음으로 받아 넘기면서 윤근을 입대까지 과학자로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대단한 신비주의자인걸. 그리고는 포켓에서 열쇠를 꺼내어 금고를 열었다. 서류함은 그대로 있다. 뚜껑을 열어보았다. 아까 꺼내보았던 설계도는 여전히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림자도 인젠 늙었나 보군. 하하. 하하하. 사람들은 비로소 그림자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웃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던 윤정호가 이게 뭔가 하고 부르짖으며 문 밖 자기 발뿌리에서 한 장의 봉투를 발견하였다. 그림자다. 윤정호는 봉투를 줍자마자 다시 한번 그렇게 외쳤다. 뭐 그림자? 봉투에는 여전히 타이프라이터로 강박사 전이라고 찍혀있다. 강박사는 불이 나게 봉투를 찢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강박사, 나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그림자로부터.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외치며 강 박사는 일동을 돌아보았다. 목적을 달성하다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설계도가 가짜란 말인가? 천만에.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 백일평이 긴 복도를 통해 저편 건넌방을 향하여 비조처럼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윽고 건넌방의 문이 열리며 영채씨 하고 부르짖는 백일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짝하고 영채의 방에 불이 켜진다. 아, 영채씨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야 사람들은 우욱하고 영채의 방으로 밀려갔다. 영채야, 영채씨. 아무리 집안을 뒤져보았으나 영채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 백일평은 비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강 선생님, 그림자는 설계도를 가져가지 않고 영채씨를 가져갔습니다. 제군이요. 그림자의 편지를 제군은 기억하는가? 그림자는 강 박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물건을 가져가겠노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아, 저 마술사와도 같은 그림자는 마침내 강 박사의 무난 동료 영채를 붙들어 갔다. 강 박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영채냐? 설계도냐? 강 박사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같았다. 강 박사는 길게 한 번 신음하면서 그 순간까지도 착오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던 자기 자신을 쓰라리게 뉘우쳤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던 설계도. 그러나 그 설계도보다도 한층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중풍 환자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야 비로소 안방에서 자고 있던 영채의 어머니가 영채가 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뛰쳐나왔다. 이 일을 어찌하노? 여보, 영채가 없어졌구려. 영채가. 그러면서 늙은 강 박사의 팔을 흔들며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대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는 한 개의 커다란 의문이 사람들의 가슴을 꽉 부여잡았다. 틀림없이 정문을 엄중히 잠갔었는데 그러면서 윤정호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실수인 것처럼 무안해하며 방을 뛰쳐나가 현관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 현관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이번에는 정원으로 뛰쳐나가 정문으로 가보았다. 정문도 열렸다. 이게 대체 어찌된 노릇인가. 분명히 내 손으로 잠갔었는데. 아, 그림자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놈이었다. 그림자는 대체 잠갔던 정문과 현관을 어떻게 열고 영체를 붙들어 갔을꼬. 그뿐만 아니라 정문 안에는 사나운 셰퍼드가 지키고 있지를 않는가. 그림자는 사실 무슨 그림자처럼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여튼 한시 바삐 경찰에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김중식이 강 박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강 박사는 사건을 경찰에 알리기를 무척 두려워하였다. 경찰에 알리면 한층 더 나쁜 결과를 맺는다는 그림자의 말이 또다시 머리에 떠올랐던 때문이다. 그때였다. 아, 그림자의 편지다 하고 고함을 치며 영채의 책상 위에서 한 장의 흰 봉투를 발견한 것은 소설가 백일평이다. 뭐? 그림자의 편지? 사람들은 욱하고 백일평을 둘러쌌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강 박사여, 귀하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순간 귀하의 사랑하는 딸 영채의 생명은 위험하리라. 그림자로부터. 애인을 위하여. 아그머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요. 영채의 어머니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세 사람이 청년을 향하여 이봐요 젊은이들, 내 딸을 구해주. 제발 경찰에는 알리지 마시오. 원 이런 변이 어디 있을라고 하며 딸을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하여튼 당분간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그림자로부터 다시 무슨 지시가 있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것이 영채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는 가장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공포와 비애의 하룻밤은 끝났다. 날이 밝자 세 청년은 근방 일대의 숲새와 그 밖의 그림자가 잠재해 있을 만한 장소를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그림자는 물론 영채의 간 곳을 통 알 바 없었다. 영채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과 넓은 정원을 정신병자처럼 헤매었다. 점심때가 기울어도 그림자로부터는 아무런 통지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6시가 거의 가까웠을 때 배달부는 마침내 한 장의 흰 봉투를 현관에 던지고 지나갔다. 그림자다. 그것은 틀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림자의 편지였다. 강 박사는 불이 나게 편지를 뜯었다. 강 박사여, 귀하의 딸 영채는 무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나의 요구를 귀하가 무시할 때 영채의 생명은 없어질 것이다. 오늘 밤 12시 정각에 귀하가 가장 아끼는 살인광선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교환 조건으로 귀하의 딸을 인도하리라. 장소는 한강 인도교 다리목에서 하류로 500m, 거기에 회중전등을 든 사람이 서 있을 터이니 그에게 설계도를 내주라.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 둘 것은 가짜 설계도를 가지고 와도 아니 되며 무기를 들고 와도 아니 된다. 이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거역하면 영채의 생명은 물론 가지고 온 자의 생명도 즉시로 없어질 것이다. 편지를 읽고 난 강 박사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았다가 돌연 안 된다 안 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설계도만은 못 내놓겠다.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각한 고민의 빛이 그의 얼굴을 덮어 누른다. 아니, 그것보다 만일 설계도를 가지고 간다면 대체 그처럼 위험한 곳에 누가 가겠느냐가 문제였다. 늙은 강 박사 자신이 갈 수는 물론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영채의 어머니가 갈 수도 없었다. 영채의 어머니는 애원하는 듯한 눈동자로 앞에 앉은 세 사람의 청년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세 청년은 아무런 말도 없이 불안과 긴장 속에 묵묵히 앉았을 뿐이다. 그러나 강 박사가 가짜 설계도를 가지고 가면 갔지 진짜는 못 내놓겠다는 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 세 청년의 입은 무겁게 담은 채 통 열릴 줄을 몰랐다. 가짜 설계도를 가지고 오는 때는 영채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자의 생명도 즉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림자의 한마디가 무척 마음에 걸리는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보, 원 제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설계도가 다 뭐란 말이오.
하고 영채의 어머니가 절반은 애원하는 듯이 절반은 원망하는 듯이 말하였을 때에도 설계도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 박사의 굳은 결심은 좀채로 풀어질 줄을 몰랐다. 그것은 실로 얼음과 같이도 차디찬 강 박사의 마음이었다. 강 박사는 한참 동안 새 청년이 불안이 찬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듯이 둘러보고 나서 마침내 무엇을 결심한 듯이 내가 가지. 이 몸이 아무리 늙었다 해도 염려 없어 하고 말하였을 때 윤정우와 김중식은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동시에 입을 열면서 그러나 선생님 만일 가짜 설계도를 가지고 가면 영채 씨의 목숨이 유태합니다.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역시 설계도보다 따님의 생명이 더 귀중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두 청년은 진짜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무사히 영채의 몸을 구해가지고 오기를 강권하였으나 마이동풍 강 박사는 통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편 구석에서 잠자코 앉았던 백일평이 강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선생님의 연구를 일개인의 목숨과 바꾸기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설계도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림자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되지요. 선생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백일평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이 알알이 떠올랐다. 이리하여 깊기 쉬운 여름밤은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되었다.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백일평이 가짜 설계도를 한 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강 박사는 묵묵히 백일평의 얼굴을 감격한 눈동자로 쳐다보았다. 새 청년 가운데서도 가장 허약한 몸을 가진 백일평. 그와 같은 백일평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고자 단신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저 무서운 도적 그림자와 만나고자 하는 그 타오르는 듯한 정열에서 강 박사는 비로소 과학으로서는 엿볼 수 없는 인성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던 것이다. 백군, 진짜 설계도를 가지고 가게. 그리고 그림자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설계도를 곱게 갖다주고 영채를 곱게 구해주게. 영채, 오, 내 딸 영채. 그러나 백일평은 그것을 굳이 거절하였다. 자기가 그림자의 손에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설계도를 빼앗기지 않고 영채도 구하고 그것이 백일평의 결심이었다. 설계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채 씨를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협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채 씨를 죽인다는 것은 그림자에게 있어서 설계도를 빼앗는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백일평은 청운동 강 박사의 집을 나왔다. 어둠 속의 그림자. 그러나 백일평에게는 그림자의 손으로부터 영채를 무사히 구해낼 어떤 신통한 방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자기와 같이 허약한 몸의 소유자, 열쇠관이 들락말락한 수척한 몸으로 어찌 완력을 가지고 그림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또 무슨 명탐정과 같은 신통한 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불덩어리 같은 열정뿐이다. 커다란 흥분만이 그의 전신을 덮어 눌렀다. 무섭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돌팔매질하듯 자기의 여인 몸뚱이를 그림자 앞에 내던지면 그만이었다. 이리하여 효자동 종점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12시가 가까운 밤거리를 화살처럼 몰아대는 백일평이었다. 한강 인도교 다리목에서 택시를 멈추었을 때는 정각 12시까지는 아직 15분이나 남았을 때였다. 인적이 끊어진 한강 다리는 무슨 커다란 마물처럼 허공에 솟아 있었다. 군데군데 서 있는 희미한 전등불이 캄캄한 한강 일대를 수비하는 듯이 지키고 있다. 백일평은 잠깐 동안 사방을 돌아다 보고 나서 어두운 언덕 비탈을 내려가 모래밭으로 갔다. 한강 다리목에서 하류로 500m, 거기에 회중전등을 든 사람이 서 있을 테니 그에게 설계도를 내주라는 그림자의 편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보며 백일평은 오칠한 듯이 캄캄한 모래밭을 한 걸음, 두 걸음 하류를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회중전등 불빛은 통 보이지 않는다. 밤바람이 이나보다. 강물이 철렁철렁 흔들린다. 멀리 상류에서 발동선이 통통통통 하는 엔진 소리가 들릴 뿐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그림자는 어디 있는고? 그림자, 그림자. 그는 마치 무슨 열병 환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며
꿈꾸는 사람같이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꼬? 100m, 200m, 300m, 아니 400m는 넉넉히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다리목의 전등불이 멀리 등 뒤에서 반짝인다. 그때였다. 그가 서 있는 데서 약 100m 되는 장소에 반짝하고 조그마한 불빛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림자다. 백일평은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어둠의 장막을 바늘 끝으로 꼭 뚫어놓은 것과 같은 한 점의 불빛을 꿈결같이 바라보았다. 사실 백일평은 자기가 지금 허황한 꿈속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자기의 넓적다리를 한번 힘껏 꼬집어 보았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이렇다 할 계략도 세움이 없이 맨손으로 저 무서운 도적 그림자를 맞이하고자 하는 이 너무나 무모한 자기의 행동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늦었다. 물러가려야 물러갈 수 없는 백일평. 그에게 남은 단 한 가지 길은 눈을 딱 감고 자기의 여인 몸뚱이를 그림자에게 내던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죽든지 상대자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불빛은 통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 움직일 줄 모르는 불빛을 향하여 마치 몽유병자처럼 백일평은 걷기 시작하였다. 100m에서 80m, 80m에서 50m. 그러나 어둠 속의 불빛은 차츰차츰 커질 뿐 땅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질 않는다. 백일평에게는 공포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물에 빠진 자식을 건지려는 광란의 어머니처럼 그의 모든 사색은 마비되고 남은 것은 다만 불덩어리로 변한 한 개의 몸뚱이 뿐이었다. 그림자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고? 그림자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종류의 무서운 계책이 도사리고 있는고? 백일평과 그림자의 간격은 한 걸음 한 걸음 좁아져 간다. 40m, 30m, 20m. 이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간격이 10m 이내로 좁아졌을 때였다. 어둠을 헤치며 불빛을 향하여 비조처럼 날아가는 백일평의 몸뚱이. 자기 자신을 돌팔매질하듯 회중전등을 향하여 내던진 백일평의 몸뚱이는 그러나 다음 순간 허공을 부여잡고 회중전등 위에 퍽삭하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도 없다. 다만 모래밭에 꽂힌 회중전등만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 아닌가. 속았구나 하고 외치면서 모래밭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을 때는 벌써 늦었다. 시커먼 그림자가 백일평이 등 뒤로 쑥 나타났던 때문이다. 앗! 하고 부르짖은 백일평은 그 순간 휙 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맹수처럼 그 시커먼 그림자를 향하여 덤벼들었다. 그림자는 역시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두 개의 몸뚱이는 불꽃이 튀리만큼 맹렬히 서로 부딪히면서 캄캄한 모래밭 위에 쓰러졌다. 그림자의 정체. 제군이여, 필자는 지금 모래밭에 쓰러진 두 개의 몸뚱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청운동 강 박사의 집으로 북끝을 돌리고자 한다. 백일평을 떠나보낸 강 박사 이하 일동은 극도의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12시를 맞이하고 새벽 1시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영채는 두 말도 할 것 없고 영채를 구하러 간 백일평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새기 쉬운 여름밤은 어느덧 4시, 5시가 되었다. 동편 하늘에 먼동이 훤하게 터오기 시작하여도 백일평은 통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 어떤 불길한 상상을 머리에 그리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날이 밝자 윤정우와 김중식은 기다리다 못해 그림자가 만나자던 한강 모래밭으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리목에서 약 500m쯤 떨어진 하류 백사장 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서로 엉키고 감기어 난잡히 임박혀 있는 것을 보았을 따름이었다. 백구는 어떻게 되었을꼬? 그리고 영채씨는? 이리하여 두 청년이 어두운 얼굴로 다시 청운동으로 돌아온 것은 오정이 거의 가까웠을 때였다. 할 수 없다.
인젠 경찰에 알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늙은 강 박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바로 그때였다. 어멈이 한 장의 속달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편지?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어떤 불길한 뉴스를 각오하면서도 또 한편 기적에 가까운 광명을 기대하면서 강 박사 옆으로 달려갔다. 영채다. 영채의 글씨다. 봉투 겉봉에 쓰인 것은 틀림없는 영채의 필적이었다. 그 순간 영채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기쁨이 일동의 얼굴을 점령하였다. 영채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불초 영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만 못지않게 길러주시고 남만 못지않게 교육을 시켜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천벌을 맞을 만큼 괴롭힌 영채울시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몸으로서 무엇 한 가지 남부럽지 않게 자라났습니다. 지필묵이 없어서 고학을 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그리고 방탕한 아버지와 정숙하지 못한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소녀의 조그마한 가슴에는 분에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 차곤 하였습니다. 더구나 세상이 모두 우러러보는 그러한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소녀의 행복은 더 한층 컸었습니다. 아니, 더 한층 커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와 같은 행복이 넘쳐 흘러야 할 소녀의 연약한 가슴속 한편 구석에는 구멍이 펑 뚫린 것처럼 항상 허둥하고 항상 텅 빈 것 같은 자리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 소녀의 마음가짐이 잘못인 때문일까요? 아버지는 훌륭하신 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버리시고 과학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과학에 소녀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녀로부터 아버지를 빼앗아간 그 차디찬 과학을 질투했습니다. 소녀의 어린 가슴으로부터 아름다운 꿈을 탈취해간 살인 광선을 증오했습니다. 소녀의 손으로부터 아버지의 자애스러운 사랑을 여지없이 박탈해간 아버지의 연구를 저주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차디찬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가정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귀해하는 딸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혈관에는 피가 돌지 않고 다만 언제든지 냉각한 강철이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소녀 영채를 힘껏 꾸지람해 주십시오. 소녀는 마침내 소녀의 손에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원수 살인광선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살인광선이 귀하냐, 딸이 귀하냐.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시련의 기회를 드리고자 소녀는 마침내 저 무서운 도적 그림자의 이름을 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살인광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 증명해 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훌륭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진짜 설계도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는 말을 백일평 씨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역시 저를 가장 귀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쁨은 소녀에게 한 줄기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녀가 이번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녀에게는 세 사람의 열렬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윤정호 씨, 김중식 씨, 백일평 씨, 이 세 분은 다 같이 저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해한다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소녀의 귀에 속삭일 때 그들의 눈동자는 타올랐고 그들의 온몸은 정열의 덩어리로 변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찌 거짓이라 생각할 수 있으리요. 그것은 실로 그들의 폐부를 뚫고 나오는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어서 말하기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으리요. 행동이 말을 증명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말의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가난뱅이 이야기꾼은 세 분 중에서도 가장 허약한 몸을 가진 분입니다마는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단신 저 무서운 그림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행동을 가진 말이었던 것을 소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즈음 며칠 동안 걱정을 시킨 소녀 영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라오며 여러분께서 이 편지를 읽으실 즈음에는 소녀는 저 가난뱅이 이야기꾼과 함께 인천행 열차 속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인천 월미도에서 며칠 동안 해수욕을 하여 튼튼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오겠사오니 그리 할양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머니, 가난뱅이 이야기꾼이 지금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한 편의 재미있는 소설로 써서 그 원고료로 제게 약혼 반지를 사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소설의 제목은 궤도 그림자 후일담.